겨울 새벽 새하얗게 언 창틀이 마치 누군가의 손끝처럼 서늘하게 스며들었다. 시계 바늘이 4시를 가리키는 순간 최강우는 정확히 눈을 떴다. 며칠 전부터였다. 이상하게도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늘 같았다. 그것도 어김없이 새벽 4시.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창문 너머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고요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롱코트를 입은 남자.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은 코트 주머니에 넣고 처음 보는 얼굴, 아니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정적 속의 이질감, 그것은 단순한 행인의 기척과는 달랐다. 강우는 두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형체를 응시했다. 하지만 몇 초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스토야. 강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벌써 5번째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마치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기분은 이 나이에 처음 느끼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향해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내가 예민해진 걸까? 그냥 새벽 산책하는 이유시겠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판사로서 수십 년간의 삶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위험직감이 어깨 너머를 계속 당기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툭 하고 약하게 떨렸다. 누구의 손등이 스친 듯한 미세한 진동. 강우는 조심스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도어락 아래 유리에 하얗게 맺힌 손바닥 자국 하나.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 남자의 흔적일까? 그는 조용히 창가로 돌아와 커튼을 걷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낡은 전파음 너머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국은 오늘도 영하 5도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에는 오전 한때 눈발이 흩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아침 7시. 문이 열리며 환한 얼굴이 들어왔다. 아빠, 아직도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딸 수진이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남편 진수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다. 장인어른, 오늘도 안색이 좋으시네요. 커피 드세요. 그래. 어서 와라. 어젯밤엔 눈이 오려다 말더라. 강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둘은 참 잘 어울렸다. 수지는 어릴 적부터 책임감이 강하고 눈치가 빠른 아이였고 진수는 그런 그녀 곁에서 묵직하고 따뜻한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강우는 늘 생각했다. 수진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렇게 조용한 아침,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풍경은 강우에게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바닷가라도 갈까요? 기장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대요. 수진이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바다. 응, 아빠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시잖아요. 우리 진수도 운전 좋아하잖아. 진수는 웃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제가 모실게요. 예전처럼 낚시하러 가셔도 좋고요. 그래, 좋아. 바다나 한번 볼까? 강우는 잔잔하게 웃었다. 하지만 웃는 그 눈동자 안에는 창밖에 그 남자가 아직도 머물러 있었다. 그날 밤 강우는 거실 조명을 끄고 창가에 섰다. 그리고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다시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이번엔 그 남자도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부산 외곽 기장의 한바닷가. 겨울이지만 파도는 온순했고 햇살은 따스했다. 거친 파도 소리에 묻힌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그 해안선 위로 낮게 깔렸다. 아빠, 오랜만에 바다 보니까 좋죠? 수진이 붉은 코트를 여미며 아버지 팔을 잡았다. 응,
이렇게 좋은데 왜 이제야 데려왔냐? 강우는 웃으며 말했다. 진수는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수진과 강우,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찍힌 사진 몇 장. 그는 능숙하게 구도를 바꾸며 아내의 머리칼을 정리해주고 강우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인어른, 이 사진은 인화해서 액자에 담아드릴게요. 아, 따뜻한 국물 생각나지 않으세요? 좋지. 이런 날엔 국물이 최고지. 셋은 해안가 근처에 있는 작은 횟집에 들어갔다.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투명 천막 안에서 쫄깃한 회와 매운탕이 상위에 올랐다. 아버지, 물 드릴게요. 진수가 물병을 들고 잔을 채웠다. 무심코 보이는 손동작 하지만 강우는 그 순간을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하게 된다. 진수의 손이 유독 자신의 유리잔에만 오래 머물렀던 것. 얼음이 덜컥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진수의 손끝이 유리잔의 입구에 살짝 닿았던 순간 강우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아빠, 많이 드세요. 여기 왜 진짜 싱싱해. 수진이 건네주는 젓가락을 받으며 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몇 입은 좋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묘하게 울렁이기 시작했다. 가슴팍부터 위장이 조이는 듯한 통증, 미열 같은 어지러움이 따라왔다. 이게 뭐지? 먹은 게 잘못됐나? 강우는 조용히 물잔을 바라봤다. 투명한 물빛 속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떠올랐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진수가 물었다. 조금 속이 안 좋아. 추워서 그런가? 매운탕, 국물 좀 더 드릴게요. 몸이 좀 따뜻해지면 나아질 거예요. 진수는 태연한 얼굴로 다시 국자를 들었다. 강우는 괜히 말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만 이상했고 진수의 얼굴에는 어디서 본 듯한 낯선 미소가 떠올랐다는 것. 식사 후 진수의 제안으로 근처 언덕 위 전망대로 향했다.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절벽형 데크였다. 계단을 오르며 강우는 계속 뒷걸음을 조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수가 슬쩍 그의 등 뒤로 다가왔다. 아버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으세요. 바다 배경으로 멋지게 나와요. 응? 강우가 몸을 돌리는 찰나 진수의 손이 강우의 등 뒤에 살짝 닿았다. 찰나의 느낌. 지탱이 아닌 미는 힘이었다. 강우의 신발 밑창이 바닥의 모래에 살짝 미끄러지며 한쪽 무릎이 허공으로 휘청거렸다. 아버지! 수진의 외침과 함께 강우는 간신히 몸의 균형을 잡았다. 무릎이 바위에 닿으며 뻐근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다. 괜찮으세요? 진수가 다가왔다. 제가 사진 찍으려다 손을 잘못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의 얼굴엔 걱정이 섞인 듯한 표정이 있었지만 놀란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사전에 예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괜찮다. 내가 모래 때문에 미끄러졌지 뭐. 강우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하지만 그의 속에서는 뜨겁고 싸늘한 의심의 감각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한 뒤 수지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들었고 진수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거실에서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강우는 방 안에서 조용히 문을 살짝 열고 진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수는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통화 앱을 통해 누군가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강우는 숨을 죽였다. 그때 진수의 입에서 나온 말. 네. 한민구,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조용히 정리할 거예요. 강우는 깜짝 놀라 숨을 참았다. 진수가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 강우는 진수가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화면 어딘가에 선명히 보인 이름 하나. 한진수. 강우의 눈이 번쩍 떴다.
한진수, 내가 왜 여태까지 몰랐을까?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한진수, 그 이름은 강우가 30여 년 전 판결을 내렸던 청년 한민구의 호적상 아들과 동일한 이름이었다. 강우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있었던 사위의 모든 행동, 자상한 배려, 세심한 보살핌, 반복되는 접촉과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너무 완벽했던 태도가 지금 이 순간 기이할 만큼 낯설게 느껴졌다. 당신은 누구지? 강우는 혼잣말을 삼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최강우는 곧장 지하 창고로 향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수록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늘한 공기, 오래된 나무 선반 위에는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서류 상자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다. 그중 하나, 박스 옆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 1987 강력 사건 기록 종결 판결. 강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덜컥 낡은 뚜껑을 열자 한 줌의 먼지가 허공에 흩어졌다. 그 안에 놓인 수십 장의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기록 목록, 그리고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피고인 한민구. 강우의 손이 멈칫했다. 그날 휴게소에서 진수가 통화 중 흘렸던 한민구라는 이름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강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손에 들려있는 이 서류 더미는 그 우연을 부정하기 위해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강우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민구 사건을 다시 읽었다. 거의 40년 전의 기록이었지만 당시의 기억은 생생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정황상 유죄. 그는 그렇게 판결했었다. 하지만 다시 보니 그 정황 속에 치명적인 누락이 있었다. 제출되지 못한 증거 목록,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혈흔 유형이 민구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감정서가 누락이라는 단어 아래에 적혀 있었다. 변호인이 제출을 시도했지만 법원 접수 창구에서 수차례 반려됐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 정명석. 사망. 당시 피해자와 민구가 다녔던 공장의 동료였고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판결 1년 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이경춘. 강우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에도 억지 수사로 언론의 뒷말이 많았던 인물. 그리고 지금 서류에 붙어 있는 스티커 메모에는 1992년 내부 감찰 기록 있음. 증거물 관리 부실 및 조작 정황. 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이게 지금까지 묻혀 있었단 말인가? 강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당시 자신은 판사로서 접수된 자료 안에서만 판단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자료 자체가 조작된 퍼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책상으로 향했다. 강우는 변호사 시절 인맥을 활용해 조심스럽게 진수 명의의 계좌 일부를 조회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최근 몇 달 사이 진수 계좌로 수진의 이름으로 대규모 이체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다. 수천만 원 단위의 금액이 반복적으로 생활비나 주택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게다가 그 자금의 일부는 해외 송금 기록도 있었다. 그는 다시 CCTV를 확인했다. 며칠 전 자신이 느꼈던 창밖의 기척. 라디오 앞에서 잠든 날 밤 어렴풋한 발자국 소리. 모니터를 천천히 되감아가던 강우는 새벽 4시 집 앞 골목의 그림자 하나를 확인했다. 정확히 4시 2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다. 현관 앞에 다가가더니 도어락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강우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담당 경찰은 조용히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 실제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혐의 불충분으로 간주됩니다. 잠깐. CCTV 영상도 있고, 이름도 의심스럽고, 통화 내용도 있었어요. 강우는 호소했다. 영상 속 인물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위협 행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식 수사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렇다. 그는 다시금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1987년에도 그랬다. 진짜는 소리 없이 묻혔고 가짜가 증거라는 이름으로 판결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진짜는 또다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2시 30분. 거실 조명이 꺼지고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최강우는 거실 탁자 위에 당시 판결문과 증거자료들을 줄지어 펼쳐놓고 있었다. 책상 앞에 앉은 그의 표정은 마치 법정에 앉은 판사 그 자체였다. 검은 셔츠, 단정히 정리된 머리, 펜을 쥔 손엔 떨림은 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숙이선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사건 번호 87-112호. 피고인 한민구. 당시 31세. 피해자 윤태호. 사망. 살인죄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그는 옛날처럼 차분히 읽어나갔다. 기록 속 민구의 얼굴은 슬펐다. 두려움보다 억울함이 더 짙게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강우는 그 표정을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피의자의 방어라 판단했었다. 냉정한 척했지만 그는 어느새 추론에 감정을 끼워 넣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유죄 정황이 강하다는 형사의 말, 목격자는 부정확하다는 검찰 측 증인, 피고 측 증거는 미비하다는 서류상 판단.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길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나는 증거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증거를 선택해서 믿은 거였어. 그의 속에서 짙은 자책이 일었다. 판결은 인간이 내린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부숴버렸다면 그 판결은 정의라 말할 수 있을까? 강우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혼잣말로 판결문을 읊기 시작했다. 한민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 후 현장에서 도주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작업복을 피고인의 사물함에서 발견함. 이에 따라 고의적 살인 혐의를 인정함. 하지만 그 작업복엔 민구의 혈흔이 없었다. 작업복은 누구든 입을 수 있는 공용 복장이었다. 그리고 민구는 사건 발생 시간대 병원 진료 기록이 있었다. 왜 그때는 이런 사실이 보이지 않았던가? 왜 이런 증거는 참고사항으로만 간주됐던가? 나는 판사였지만 판결의 도구가 아니었나. 강우의 손은 점점 더 세게 쥐어졌다. 노트북을 켜고 다시 진수의 기록을 확인했다. 의심, 단서를 넘어 이제는 확신이었다. 진수는 수진을 사랑했다. 그건 맞다. 하지만 사랑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냉정한 계산과 감정의 교차점이 있었다. 강우는 수진과 진수의 결혼 초기 사진들을 폴더에서 다시 꺼냈다. 그중 하나 수진의 생일 파티 때 사진. 뒤에 붙어 있는 생일 현수막 위 희미하게 적힌 제작 업체 이름. 명진기획. 그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다. 강우는 서류 상자에서 민구 사건의 과거 진술 녹취록을 꺼냈다. 그 안에 적힌 담당 증인의 증언 중 하나. 그날 피해자 윤태호는 회식 후 명진기획 간판이 있는 골목에서 누군가와 다투다 뛰쳐나오는 걸 봤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옆엔 키 큰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죠. 명진기획.
그건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였고,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진수의 과거 어느 기록 속에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거실의 벽시계가 3시를 가리켰다. 강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시 한번 CCTV 기록을 되감았다. 그리고 그 영상 속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남자의 실루엣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 그 남자가 지나친 순간 차 유리에 반사된 얼굴. 너무도 짧은 찰나. 하지만 그 얼굴 분명히 봤다. 진수였다. 그는 손을 떨며 폰을 집어들었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다. 이건 증오로 달려들 문제가 아니다. 강우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야 진짜 재판을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자신이 피고도 판사도 증인도 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빗소리였다. 최강우는 작은 탁상 위에 놓인 아내의 유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묵직한 메모지 하나.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모였다. 몇 번이나 꺼내어 읽었던 문장들. 하지만 오늘은 정과는 다르게 다가왔다. 그날 나는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다. 나를 따라오던 그 눈빛. 잊을 수 없을 거야. 진실을 알았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강우는 숨을 삼켰다. 이 메모는 그때까지 단순히 우울증에 시달리던 아내가 마지막에 남긴 자책의 독백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진수의 정체가 한민구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 메모는 전혀 다르게 읽혔다. 따라오던 눈. 거기 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날 아내가 퇴근길에 급히 누군가를 만나러 나갔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날. 그리고 그 사건의 조사 결과엔 별다른 외부 개입 정황이 없다는 결론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CCTV가 고장 나 있었고 블랙박스 메모리는 지워졌으며 사고 현장의 차량은 브레이크 결함이 있었던 차량으로 조작돼 있었다. 강우는 그날을 떠올렸다. 아빠! 엄마가 사고 났대요! 수진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는 그대로 핸들을 잡고 달려갔고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피투성이 얼굴로 숨을 거둔 아내의 마지막 손을 붙잡았었다. 그건 사고였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위로가 진실을 덮기 위해 반복된 말들처럼 느껴졌다. 노트북에 남겨진 진수의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평소 진수와 공유한 가족 사진이 담긴 폴더 외에 숨긴 파일로 설정된 암호화 폴더 하나가 있었다. 강우는 해킹 전문가였던 후배에게 연락해 몇 시간의 작업 끝에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93년 부산 모 고등학교 사진, 수진의 어머니, 즉 강우의 아내가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그리고 그 사진 뒤에 붙어 있던 또 하나의 증명사진, 학생증 사진, 한진수. 이게 뭐야? 강우는 숨을 내쉬었다. 진수는 어릴 때부터 수진의 어머니와 알고 있었다. 단순히 연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또 다른 파일엔 90년대 후반 병원 정신과 상담 기록이 스캔되어 있었다. 이름은 가명 처리돼 있었지만 내용 속엔 지속적인 대상 집착 및 경계성 성격장애 소견. 대상 여성은 가족이 있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우린 연결되어 있다는 망상 발언 반복. 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강우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진수는 단순한 복수를 위한 접근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를 죽게 만든 원인을 강우에게 돌리고 동시에 그 어머니를 사랑했던 과거를 왜곡해 그의 딸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
왜곡된 집착에 빠져 있었다. 처음부터 모든 건 조작이었다. 수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녀를 통해 과거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다. 그리고 지금 그 왜곡된 감정은 가족을 파괴하려는 위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침실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강우는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았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사랑했고 결혼까지 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너의 어머니를 무너뜨린 그림자 속의 남자였다. 강우는 조용히 수진의 손을 감쌌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야 한다. 강우는 오래된 메모지를 펼쳤다. 그곳엔 손으로 급히 써둔 이름 하나. 윤상배. 1987년 5월 11일. 한민구 사건 당시 피해자 윤태호와 가장 가까운 작업자였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그의 진술은 등장하지 않았다. 기록에는 연락 불가. 하지만 당시 그의 주소 옆에 적힌 지인의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강우는 그 번호를 추적해 부산 외곽의 작은 공방에 도착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낡은 목공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윤상배 씨 맞으십니까? 남자는 돌아보며 눈을 찌푸렸다. 누구십니까? 강우는 명함을 내밀었다. 과거 판사였습니다. 최강우라고 합니다. 민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이제 와서 그걸? 당신의 증언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만이 봤다는 그 밤의 진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윤상배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싸움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었던 건 민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민구를 공격했죠. 민구는 방어하다가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형사 이경춘이 저를 데려가더니 말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넌 불법 체류자야. 그 말에 강우의 손이 떨렸다. 당신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겁니까? 맞습니다. 말하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다 추방시켜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지금까지 숨어 살았습니다. 강우는 그날 바로 윤상배의 진술서 초안을 작성했고 과거 사건의 목격 증언 녹취까지 확보하며 드디어 민구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라는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이제 단 하나. 이 진술이 재심 청구 요건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수진의 동의 그리고 진수의 조작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했다. 하지만 진수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아,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응? 왜? 집에 도둑 들었단 얘기도 혼자 하시고, 요즘 혼잣말도 잦아졌고, 밤새 서류만 보고, CCTV 영상도 몇 번이나 되돌리시고. 수지는 의아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아빠는 원래 좀 예민해. 군 생활도 오래 하셨고. 변호사, 판사 직업상 그런 거지. 아니야, 그냥 예민한 정도가 아니야. 혹시 경도 인지장애 같은 걸까 걱정돼서 그래. 수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리 없어. 아빠는 아직도 기억력도 좋고 말도 또렷해. 하지만 그 순간 진수는 조용히 수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강우가 촬영해둔 영상 파일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진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혹시 요즘 뭐 숨기고 있는 거 있어요? 무슨 소리냐? 진수가 그러는데 아빠가 자꾸 혼잣말하고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아, 너 진수 언제 처음 만났었지? 3년 전 친구 모임에서. 왜요? 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진수는 수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수진의 마음까지 조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강우는 마침내 한민구의 재심 청구 서류를 작성하며 민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판사님 정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을 법정에서 다시 만나야겠습니다. 당신이 유죄였는지 아니었는지 나는 끝까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엔 진수도 오르게 될 것이다. 진수는 문득 이상한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우리 아버님, 혹시 옛날에 판결 잘못 내려서 누군 망쳤던 적 있지 않을까?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냥 요즘 말하시는 걸 보면 자꾸 죄책감 같은 걸 말하셔. 당신이 모르는 아버님 과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수진은 헛웃음을 지었다.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한평생 원칙대로만 사신 분인데. 진수는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엔 착한 척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야. 특히 죄책감을 덮으려 애쓰는 사람들은. 그 말에 수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의 말투, 그의 눈빛, 분명 예전과는 달랐다. 며칠 뒤 수지는 몰래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빠, 나 요즘 진수가 좀 이상해. 강우는 조용히 그녀를 앉히며 물었다. 어떤 점이? 예전엔 다정했는데 요즘엔 내가 뭔가 말을 하면 가끔 눈빛이 확 바뀌어. 무섭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그 사람 엄마와 아는 사이였어. 수진의 눈이 동그래졌다. 뭐라고? 정확히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 사람은 내 엄마를 따라다녔고 그 감정이 집착으로 번졌던 것 같아. 그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우연이라기엔 그 사람이 남긴 과거 기록이 너무 많아. 정신과 상담 기록, 너희 엄마와 찍힌 사진, 그리고 너에게 접근한 시점. 너를 사랑했다기보단 엄마를 대체하려 했던 거야. 수지는 눈을 감았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난 몇 달간 진수의 작은 말투, 눈빛, 집요한 통제, 그리고 자신을 은근히 고립시키는 행동들이 모두 기억 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밤, 수지는 책장 아래에서 진수의 노트북 백업용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그리고 본능적인 불안감에 열어본 그 안에는 자신과 어머니의 과거 사진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폴더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상이 있었다. 병원, 수술대에 누운 어머니, 그 곁에서 울고 있던 누군가의 그림자. 그건 진수였다. 당시 학생복 차림의 진수. 말도 안 돼. 수지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언제부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 진수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바로 강우가 민구 재심을 위해 정리했던 서류 사본 일부였다.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이 뒤에서 다가왔다. 뭐 하는 거야? 진수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이건 그냥 오래된 문서야. 아빠가 이거 며칠 밤을 새가며 정리했잖아. 그건 위험한 자료야. 당신 아버지는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신이 더 무서워. 그 말에 진수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화가 드러났다. 너도 결국 날 의심하는 거야? 그의 눈빛이 낯설었다. 그리고 수지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날 밤 강우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수진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USB를 건넸다. 아빠, 이제 저도 같이 할게요. 그 말에 강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울지방법원 312호 법정. 오전 9시 정각, 최강우는 한민구의 곁에 앉아 있었다. 이번엔 판사가 아닌 변호인의 자격으로 수십 년 전 그가 판사석에서 읽어내려갔던 그 이름. 피고인 한민구. 이제는 바로 옆에 앉은 이 사람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다시 부른다. 민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재심 청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접수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차분히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당시 결정적 증인의 진술 누락,
증거 조작 혐의가 있었던 담당 형사의 수사 기록, 그리고 새롭게 확보된 유일 생존자의 증언으로 인해 본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재심 개시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정안은 일순 조용해졌다. 그리고 재판장의 눈빛이 민구를 향한다. 피고인 한민구, 당신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십니까? 그 말에 민구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네. 저는 그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증언석엔 윤상배가 올랐다. 삐걱이는 걸음,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입에서는 33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진실이 흘러나왔다. 민구는 그 사람과 싸우긴 했지만 칼을 든 건 윤태호였습니다. 민구는 오히려 다치고 도망쳤어요. 그게 제가 본 전부입니다. 검찰 측은 처음엔 이 증언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법정에는 당시 병원 진료 기록, 사라졌던 법의학 증거, 그리고 형사 이경춘의 감찰 기록 사본이 제출되어 있었다. 그 순간 재판장은 조용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민구에 대해 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으신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정 밖. 햇살은 포근했고 민구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최 판사님 아니, 변호사님, 그는 멋쩍은 듯 웃었다. 이제야 제가 다시 사람 된 기분입니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민구의 뒤에서 한 여인이 다가왔다. 바로 수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민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민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처음 받아본 따뜻한 말이었어요. 한편 진수는 자택에서 구속영장을 들고 찾아온 형사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기소 사유는 증거 위조 및 무단 삭제, 개인정보 도용, 과거 강제 미행 정황 등 그가 남긴 USB, 정신과 진료 기록,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편집된 영상들이 모두 법적 증거로 제출되었다. 진수는 경찰차에 태워지며 수진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아무런 후회도 없이 그저 비어 있었다. 그렇게 그의 가면은 완전히 무너졌다. 며칠 뒤 강우와 수진은 어머니의 낡은 묘소 앞에 서 있었다. 수진은 조용히 꽃을 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강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빠는 끝까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옆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 그 창밖에선 낯선 그림자가 서성였고 의심과 두려움이 자라났었다. 하지만 오늘 그 창밖엔 햇살이 가득한 나무 그림자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늦게 도착한 진실이더라도 그 진실은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든다.